안녕하십니까, 로우킥입니다. 오늘은 추리 논증 두 문자, 추리 논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이 자료를 올려드렸었는데, 원래는 설명을 할 생각으로 올려드린 건 아니었고,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실 분들은 받으세요.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질문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빠르게 그냥 설명하는 강의를 찍어보려고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음, 제 얼굴이 안 나오면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번엔 제 얼굴이 없다는 점.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언어나 추리나 마찬가지로 원래 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공부를 해서 조금 올려볼 생각이라면은 유형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유형을 스스로 분류할 줄 알고 어떤 유형이 나왔을 때 내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이런 걸 생각하고 풀어야 되더라. 이런 포인트들이 자주 출제되더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자기가 인지하고 있고, 내가 이런 점에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 그런 것들을 문제 푸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떠올리고 적용할 수 있게 항상 트레이닝을 하는 게 그래도 점수를 올리는 가장 직결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맨날 하우적으로 자기 공부하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분석이 돼. 근데 문제 풀 때는 무아지경으로 다시 그거랑 전혀 딴판으로 원래 자기 고유의 독해력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게 되니까 리트 공부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고요. 음, 그런 점에서 추리는 언어보다도 더 유형이 명확하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스스로 유형을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순간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유형을 풀 때는 뭘 생각하면서 풀어야지를 반사적으로 떠올리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언어, 추리는 추론 유형과 논증 유형으로 크게 나뉘죠. 그래서 언어 추리 유형에서는 언어 추리, 명제 수로 논리, 논리 게임, 수리 추리 이렇게가 있고 논증 유형에서는 논증 분석, 암묵적인 전제, 비판 유형, 이양 삼항 대립 유형, 가설 강화 약화 유형, 대화형 논쟁 유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두 문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음, 그냥 간략하게 일단 개괄을 하자면 언어 추리에서는 함축 및 귀결 그리고 어떤 규정이나 원리를 제시를 해놓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제 수로 논리 어, 뭐 A면 B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융합했다가 하는 문제가 있고 논리 게임은 다 아시죠? 논리 게임도 이제 세부 유형이 있다. 배열하기, 속성 매칭, 그룹핑, 참거짓 이렇게 있고 수리추리 문제가 있고 버려야죠 뭐 어떻게 지금 못하면 버려야 돼요. 논증 크게 통글의 논증이 나오고 여기서 화제 주장 뭐 근거 같은 걸 뽑아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고 이거는 암묵적 전제. 문제 발문에서 전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선지에서 이게 전제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가장 간단한 표지로는 전제라는 단어가 아예 들어가요. 예. 비판 유형은 반론, 비판 이런 걸 묻고 또 그 가설을 뭐 약화랑도 연결이 되죠 이거는. 그리고 이항 삼항 되는 유형도 외형상으로 판단이 가능하죠. A, B, C 가나 다. 어, 보통 하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성해, 하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반대해, 어떤 하나는 주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뭐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입장을 취하죠. 가설 강화 약화 유형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강화되는가 약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묻고 대화형 논쟁 유형 뭐 소크라테스랑 뭐 플라톤이랑 A, B, C, D 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큰 이제 특이한 소재로는 이제 법학과 과학이 있습니다. 선지가 언어보다도 추리는 선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뭐, 내용을 이게 질문 읽었을 때 내용이 뭐야? 이렇게라기보다는 이거야 저거야. 1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하는 갈등의 순간들이 더 많거든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내가 판단했을 때 정답에 가깝더라. 이런 거를
빨리 기준을 세워놓고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질질 끌면 안 된다. 이 지금 시점에서는 뭐 크게 올릴 수 있겠어요? 독해력 자체를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세요? 지난 1년 동안 못 올렸는데 빨리 포기할 부분은 빨리 포기하고 내가 이때 빨리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답률이 높더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가는 게 좋더라.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다음 프레시하게 새로운 문제를 풀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트가 막 진짜 그 선지가 이상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선지를 위주로 제거해 가면서 뭐 예를 들면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뭐 근데 선지에는 뭐 기역, 니은 있고 니은, 디귿 있고 뭐 니은, 리을 있고 말이야. 근데 내가 판단했는데 니은이 X네? 그러면은 딱딱딱 다 지우고 뭐 다른 디귿, 리을 있는 걸 답으로 찍어 가던가 이런 스킬들을 빨리 사용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시간도 모자르고 뭐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막 잘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내리꽂듯이 위에서 뭐 연역적으로 풀어도 되지만 알겠죠? 그 외에 뭐 주의사항 저는 항상 뭐 이제 키워딩을 뽑아가지고 이게 주제에 맞는 키워딩인가 키워딩을 뽑아서 보고 가상적인 상황 설정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조건이 추가됐어 이걸 좀 극단적으로 조건을 밀어보는 거예요 뭐 n이 뭐 아예 0인 경우에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 제가 지금 문제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못하고 있네. 그리고 비례적인, 연쇄적인 이런 관계를 검토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뭐 알파가 증가하면 뭐 베타가 증가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못하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머리로 돌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빨리 적고 심플하게 적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저도 머리로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 네.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제 생각할 때 그런 사람 이게 머리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이 막혔을 때 순간이 법학 공부할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추리는 법학이랑 좀 관련이 있다 제 생각에는. 네. 언어는 잘 모르겠고 추리는 그 막 법학에서 갑을병정 막 떠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서로 주고 받고 뭐 등기를 줬네 안 줬네 할 때 그 막히는 순간이랑 추리 문제 막히는 순간이 약간 비슷해. 그래서 음, 못하겠으면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을 줄이고 출제 의도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포섭시키는 거구나 낸 거구나라고 출제 의도에 맞추기 이건 뭔 뜻이냐면 음, 포섭을 보통 이제 기출문제라고 해도 항상 일관되지가 않죠. 여기서는 이게 뭐 인정이 됐는데 이 연도 문제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할 때 내 생각은 일단 다 빼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기준에서는 이게 기출 문제에서 포섭을 시키는구나. 이거를 자기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설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좋은 문제와 좋지 않은 문제를 가려낼 수가 있죠.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는 기출 문제에서 인정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기준을 자기가 세울 수가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 선지는 왜 나온 거야? 뜬금포처럼 느껴지는 선지들이 있어요. 그때는 쟁점을 체크하자. 지금 논의 영역이 어떻고 쟁점이 어떻고. 왜냐면은 리트 선지에서는 논의 영역이 이탈돼서 틀린 선지가 있다. 그냥 무관이라고 하죠. 논의 영역이 이탈돼서 틀린 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사실 이게 오답이 되는 이유는 논의 영역이 이탈돼서 오답이 된 건데 나는 이게 강한지 약한지 이게 왜 틀렸는지 고민을 하고 다고 하면은 그 순간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예. 문제는 이거는 그냥 뜬금포라서 X 이렇게 가는 건데. 오케이? 음. 그리고 과학이랑 메커니즘은 아까랑 비슷해요. 이런 알 수 없어서 틀린 선지들이 많이 나온다. 알 수 없어서 틀린 선지들이 많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제 교재나 이런 데도 언어 영역 판단할 때 동그라미 물음표, 뭐 물음표도 되고 세모도 되는데 동그라미 세모 X라는 판단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판단 기준을 세분화시켜야 된다. 음, 여기서 추가를 시켜요. 동그라미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틀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쫙 판단하고 나서 내가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내가 확실히 맞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가지고 7분 풀면은 이거를 맞을 가능성도 이미 고민하는 순간 확실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7분 끌면은 두 개 더 틀린 거랑 똑같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 운영이. 음. 시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는 저는 한 세 문제, 추리의 경우는 세 문제당 시간을 한 번씩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을 자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어, 뭐, 자기가 잘해가지고, 아니면 혹은 자기가 집중력이 잘 흐트러지는 사람이면 자기한테 맞게 바꾸면 되는데,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저는 세 문제당 한 번씩 시간을 받고, 그리고 9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 문제당 최대 4분. 이 두 개는 양립이 가능하죠. 어떤 문제를 빨리 풀고 빨리 풀었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근데 실제 하다 보면 한 10분 정도로 타협했던 것 같아요. 세 문제당 10분. 왜냐면은 한 세 문제 정도는 아예 보지도 않고 찍어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외향상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제지를 싹 봤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약한 부분 일단 숫자가 떠. 막, 문제에서 뭐 계산하라 그래. 그럼 X를 아예 쳐놨어요. 처음 실제 공고사에서. 나 이거 안 풀겠다, 안 풀겠다, 안 풀겠다. 어. 한 세 개는 쳐놓고, 또 풀다 보면 뭐 시간이 밀리고 해가지고, 뭐, 한 또 세 개는 찍기도 하고, 거의 찍다시피 풀어. 그럼 한 다섯 개, 여섯 개를 거의 날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평균보다 다섯 개 맞는데, 다섯 개 이상 맞는데, 무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많이 푸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추리는. 음. 아, 그렇다고 해서 막 열 몇 개씩 못 풀어버리면은 당연히 타격이 있겠지만, 꼭 다 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인별 넘길 문제를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 뭐 저는,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저는 항상 계산, 풀이, 음, 논리 게임 중에서 저는 참거짓은 잘했거든요. 네. 참거짓은 잘했는데, 그 외에 참거짓, 배열하기, 이런 거 쉬워요. 뭐 일렬로 배열했는데 막 바꾸는 거. 이건 잘했는데, 그 뒤에 막 복잡한 거 있잖아요. 뭐 색깔 막 채우기 이런 건 잘 못하겠더라고. 이거 나오면은 지우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파본 검사할 때 논리 게임 위치를 저는 확인을 해뒀어요. 그 왜 그랬냐면 음, 아까 방금 말한 대로 내가 간단하고 전형적인 문제는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풀겠다라고 맞춰두고 생각해두고 그리고 어차피 한 개, 논리 게임 한 세 개 나오면은 한 개, 두 개 맞추면 진짜 잘한 거고, 한 개만 맞춰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논리 게임을 아예 다 버리면은, 또 그거 자체로 부담이 있다. 그리고 이게 텍스트가 진짜 많으니까, 텍스트를 계속 보다 보면은 약간 정신이 혼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음, 1번부터 막 풀어. 막 10번까지 팍팍 계속 풀어. 그러면은, 막 혼미해질 때 내가 체크해 놓은 쉬운 논리 게임 문제를 가서 한번 풀고 오는 거예요. 약간 쓰는 머리가 다르고 이 텍스트를 덜 보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그러다 보면은 리프레시 되는 그게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풀면은 훨씬 저는 다시 집중력이 확 올라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 첫 세 문제는 잘하는 유형부터 문제를 푸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언어, 언어에서도 만약에 뭐 1, 2, 3번 이렇게 있으면은, 음, 1, 2, 3번 있으면은 킬러 문제가 하나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이게 응용 문제인데 뭐 보기 이렇게 뜨고 쫙 이렇게 길어. 저는 첫 지문에서 이거를 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싹 보고, 아,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얽매이지 말고 빨리 버리는 거. 처음에부터 막히지 않고 리드미컬하게 탁탁탁탁
잘 풀어가는 그게 자신과 사실 기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추리도 첫 세 문제는 잘하는 유형부터 먼저 풀기. 저는 사실 비판 반론 문제는 되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어, 어디 근거를 딱 뽑고 얘가 어디를 공략하는지, 얘는 이걸 공략하네. 요것만 딱 잘 찾아주면은 비판 반론 문제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 파본 검사할 때 그거를 생각해놨다가 여기부터 딱 풀어야지 하고 그거부터 빨리 딱 풀고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거죠. 초반에 한 두 문장 읽었는데 모르겠으면 패스. 음. 예를 들면은 아, 이걸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처음에 한 요 정도 읽었어. 이게 뭔 헛소리지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쭉 꾸역꾸역 읽어가. 그러면은 모르 쭉 맨 처음에 한 1분 걸려서 아니면 뭐 30초 걸려서 읽었는데 이게 뭔 헛소리지? 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쫙 읽어가지고 4분이 됐네? 근데도 처음에 잘 모르면 뒤에 가서도 잘 모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문제도 클릭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한두 번 읽고 모르겠어 넘어가 별표 크게 쳐놓고 다음에 더 돌아와서 난 다시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저도 한 세 문제 못 푼다고 했잖아요. 세 문제 날리기도 하고 플러스 어차피 다시 돌아와서 못 볼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틀렸으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읽었는데 모르겠으면은 빨리 패스하고 내가 잘하는 걸로 넘어가자.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됐을 때 시험을 크게 망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쫙 내가 읽었는데 벌써 정신은 혼미해. 그러면 이거 마지막 답도 애매모호하게 했어. 근데 여기서 6분 썼네? 멘탈이 나가요, 일단, 여기서. 멘탈이 나가고, 그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 힘이 다 빠졌다, 여기서. 힘이 다 빠져서 이것도 같이 이게 쉬운 문제라도 이것도 같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은, 어? 나 이렇게 여기까지 1번부터 막 10번까지 잘 풀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연속해서 여기 다 틀렸지?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휘청 했는데 여기서 멘탈을 못 잡은 거지. 여기서도 계속 휘청 연달아서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맞아 들어가는 이런 거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을 크게 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그리고 아까 풀이 과정 중에서도 발문을 보고 저는 발문을 보면은 추리인지 논증인지 한 90%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언어 추리, 수리 논증 논리 게임은 그 외형상 보고 모르는 사람이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언어 추리랑 논증은 둘 다 텍스트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언어 추리는 규정이 뜨거나 뭐 어떤 법 조문이 뜨거나 그래서 이거를 원리 적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발문에 추론하시오 라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간다. 되죠. 논증은 반론하시오. 돼요? 반론하시오. 아니면 논증하시오.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90%는 좀 큰가? 한 80%? 80%는 다 구분이 가능하다. 한번 본인이 구분해보세요. 이 발문을 가지고. 그래서 가장 크게 언어 추리이면은 비기반을 생각을 하고 풀었고 논증이면은 화주근을 생각을 하고 풀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사실 뭐 엄청 뭔가 크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고 푸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고 푸는 사람은 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하는 사람은 어차피 제가 보지는 않겠지만 언어 추리면은 이게 어떤 키워드가 있고 이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어떤 비기반을 생각하고 풀었다. 논증이면 화와 주어근을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서 풀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상세 두 문자를 반사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트레이닝을 했다. 되죠? 이제 상세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추리 유형은 대상 간
비교대조, 기계적 포섭, 발레를 떠올리면서 풀었다. 그죠? 아, 두 문자. 제 로스쿨 중간고사 때도 두 문자가 엄청 많이 따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약간 싶었어요. 음. 대상간 비교대조. 17년도 3번, 18년도 9번 이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되고 뭐, 뭐 A국은 어떻고 B국은 어떻고 뭐 A국에서는 뭐 출산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그 지점, 논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쫙 읽고 쫙 읽네.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했지? 다시 찾아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읽을 때 약간 입체적으로 못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 얘는 아 이게 되겠네, 이게 논점이겠네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얘로 들어왔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거는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거는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면서 잡아주면서 읽으면은 요 부분이 선지화가 된다. 1, 2, 3, 4, 5 이렇게. 음. 아, 이건 여기서 나왔네. 이건 나왔네. 이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저는 좀 어, 잡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쫙 읽고 선지 보고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읽으면서 잡아가는 게 좋다. 이해되죠? 기계적 포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의 추리는 사실상 기계적으로 포섭이 된다. 어떤 선지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언어가 있잖아. 이렇게 지문이 있고 쫙 있고 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1, 2, 3, 4, 5 뭐 이렇게 선지가 있는데 이때 이때 추리를 좀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두루뭉술하게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키워드, 어떤 문장에 이게 포섭이 된다. 이렇게 공부할 때도 여기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포섭이 된다.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연습을 평소에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전에서 좀 두루뭉술하게 잡혀도 근거 지을 수가 있다. 근거 지우면서 답을 확정 지을 수 있다. 이래야지 제 생각에 정답률이 올라가요. 네. 근거가 있다는. 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논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답 시비가 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출제자 입장에서? 출제 기관에서? 여기에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근거가 있잖아. 여기에 근거 있으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음, 항상 답의 근거를 숨겨놓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그거를 평소에 뭐 스터디나 자기 공부를 통해서 잡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시험 순간에 그 빠르게 돌아가는 순간 안에서도 어, 근접하게 잡아갈 수 있다. 예. 그리고 발레가 뭔가 이걸 항상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좋다. 언어에서는 추리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했으면은 디귿에서 그냥 당연한 말인 것처럼 이렇게 제시를 해요. 이때 근데 이게 지문상 응? 여기에 발레가 있어. 발레가 있으면 틀린 문장이죠. 왜냐면 이 선지는 언제나 참인 문장이어야 되는데 이게 맞으려면은 어느 하나라도 발레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뭐 게임 문제였는데 막 이렇게 뭐 1, 0, 1, 0 막 이렇게 배열하는 문제에서 뭐 n이 2 이하이면 안 된다. 근데 n이 0일 때도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발레가 있어서 틀리다. 뭐 이렇게 갔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예시로 되는 제가 문제들을 한번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선지를 딱 고민할 때 이게 너무 당연한가? 아니면 잘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발레가 있는지 떠올려서 이 선지를 소거하는 방식의 툴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함축 및 귀결이라는 건 뭐냐면은 본문에서 아까 말했듯이 본문의 이제 선지가 타당하게 이렇게 함축이 되는지 그러니까 말이 함축이 돼 그냥 연결이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 적용. 원리 적용은 가장 간단한 건 법 규정을 주고 이 법 규정에 따르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원리 적용을 하게 묻는 거죠. 명제 수로 논리 게임 이거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저 이거 잘 못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지금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포기하셔야 돼요. 지금 포기하시고 대신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명제 토론 논리를 내가 잘 할 수도 있고, 뭐 A면 B다. 근데 이거를 B면 C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잘할 수도 있고, 보통 항상 여기서 이런 명제 토론 논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죠? 대우가 항상 문제화 된다는 거예요. 이 A면 B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대우. 이게 항상 문제화가 된다. 그리고 얘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이 나왔을 때 융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되죠? 그리고 논리 게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논리 게임 중에서 뭘 잘하지? 그거를 빨리 결정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배열하기랑 참거짓만 나오면은 풀 거야. 근데 막 이거 속성 매칭하는 거 잘 모르겠어. 이거는 X치고 풀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아, 근데 이게 쉬운 문제면 어떻게 해요? 아, 그거는 자기 운이죠. 어느 정도 확률 게임을 하는 거죠. 참고지에서 모함진템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음, 모, 이렇게 문장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1, 2, 3, 4 문장이 있으면은 맨 처음에 봤을 때 3번이랑 4번이랑 모순이 되네.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모순 그리고 아니면은 1번이 참이면 2번이 무조건 참이네. 함축. 그렇지? 그래서 진 그래서 이렇게 FT 뭐 이렇게 표시하면서 진위 여부를 빨리 결정 지으면서 가야 되고 템플릿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1과 2가 FT일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뭐 T, F일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템플릿이 나온 다음에 이 템플릿 하에서 논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이 템플릿은 어디서 제가 빼온 거냐면 사실 이거 제가 빼온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서울대로 스쿨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점수를 올렸다 해가지고 저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건데 이거는 논리게임 바이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논리게임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거기는 음, 지금 하긴 늦었어요 어차피.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이런 템플릿을 가지고 많이 해요. 그래서 템플릿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풀어라 이런 뜻이었는데 자기가 지금 이걸 자꾸 물어보시던데 어, 자기가 논리게임 만약에 못하면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자기가 잘하는 데 집중하고 잘하는 거를 빨리 맞출 수 있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간략화 해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원자 5는 D 부서에서 선발되었다. 이거를 풀 때마다 문장을 또 읽으면서 하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5D. 됐죠? 나는 D 부서에 선발되었는데 지원자 1은 선발되지 않았다. 지원 나가 누구야? 5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5D는 D 5는 지원자 5는 D 부서에 선발되었는데 지원자 1은 선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명제 내용을 단순화해서 표현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수리추리는 저는 아예 공부도 안 했어요. 뭐 그거 있잖아요. 뭐 페리클레스에 사람이 몇 명이냐 들어가냐. 그거 아예 공부할 때 풀지도 않았어요. 예. 못하시면 하지 마세요. 그래도 60 지금 기준으로 65점이지. 나오는데 지장이 없더라. 네. 다른 걸 맞추면. 이해되시죠? 못하는 거는 버려라, 지금. 논증으로 들어가 볼게요. 논증은 화제, 주장, 근거를 뽑아낸다는 생각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글이 이렇게 있을 때 두루뭉술하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읽을 때 화제는 뭐지? 주장은 이거고 근거는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전 넘버링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뽑아낸다는 생각으로 읽어야지 나중에 선지를 풀 때 이 선지는 여길 갖다 박는 거네. 이 선지는 여기다 갖다 박는 거네. 이게 잘 들어온다. 이게 더 글을 명확하게 보게 해주고
되게 단순한 작업이지만 명확하게 보게 해주고 정답률이랑 저는 이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답률이 높다는 거는 결국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논증은 그쵸, 맞아. 개별 문장의 매몰, 어떤 하나의 뭔가 표현에 매몰되기보다는 아까 추리랑 좀 달라요. 추리는 그 표현, 뭐 A냐, A 다시냐, 이 표현을 가지고 정답을 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논증은 이런 개별 문장에 있어서 자기가 이 표현에 때문에 고민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보면 이건데, 이거 전체 주제는 이거고, 큰 근거는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 말이 마음에 걸려. 그러면 그때 내가 공부한 걸 따라서 이 큰 주제를 가야 된다는 거야. 큰 주제. 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1번, 2번, 3번 이 반론하라고 했어. 근데 2번은 여기에 대한 세부 반론이 되는 것 같아. 이 단어를 보면은 이렇게 가지 말고 가장 큰 거. 이걸 공격하네? 이 큰 걸 공격하네?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은 뭐 이게 답이 아닐 이게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리고 이게 더 명확한 답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제, 큰 준장, 근거, 세부 근거를 잡으면서 필요하면 넘버링 해보면서 구분하면 들어간다. 넘버링하는 건 전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음. 약간 옛날에 수능 공부할 때 저도 나이가 오래돼서 이근갑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선생님들이 뭐 세모, 동그라미 막 이렇게 해가면서 가르쳤잖아요. 저도 근데 전 수능 공부할 때는 되게 우습다 생각했어요. 뭐 저렇게 해야 되냐? 막 그냥 쭉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리트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전 도움 되더라고요. 근데 또 잘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니 뭐 만점자 막 뭐 상위 1%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크게 도움이 돼요? 저도 그런 수험생 때 그런 거 다 들었었거든요. 크게 도움 되나요? 뭐 애초에 머리가 좀 다른데 이해가 너무 잘 당연하게 이해되시는 분들이라서 이해가 좀 달라서 머리가 달라서 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암묵적 전제, 전제라는 단어가 뜨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전제를 부정했는데 글 전체에 설득력이 문제가 없어지네? 그러면은 얘는 필수 전제가 아니니까 전제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판단 과정을 자동화시켜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예, 이해되죠? 비판 유형은 전주양만 함노팩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제를 공략하는가? 암묵적인 전제. 주장의 개연성을 낮추는가? 본문과 양립이 가능한가? 본문에 대한 발례를 제시하는가? 이런 것들이 체크 포인트가 되고 또 오답 유형은 선지를 본문과 합치를 하는 선지를 집어넣기도 하고 논의 영역이 아예 벗어나는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저 어떻게 판단했어요? 합치하는 X 논의 영역에 벗어나는데 세모 근데 만약에 1, 2, 3, 4, 5를 판단했는데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 발문에서는 틀린 걸 고르래. 뭘 고르시겠어요? 3번을 고르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왜 틀렸지? 왜 틀렸지? 왜 틀렸지? 고민하느라 5분 쓰면 안 된다. 어? 순간적으로 논의 영역이 벗어나네? 라고 판단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걸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팩트 자체가 틀리거나. 음.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하나하나 다 제시를 하고 싶은데 좀 무리가 있네요.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주 양반 합론팩. 본문을 읽으면서 주장 근거를 이제 재구성해보고 정답이 보이면은 찍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래 접근법을 활용해서 애매한 선지를 제거한다. 됐죠. 이렇게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놓는 게 좀 웃었나요? 웃긴가요? 이 유형을 보는 순간 뭘 체크해야 되는지 반사적으로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항, 삼항, 대립, 유형. 이건 항상 많이 나오는 거죠. A, B, C, 뭐 갑을 이렇게 나오는 유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항상 얘네들끼리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요. A, B, C. 그러면 얘는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얘는 뭐 찬성해, 얘는 반대해, 얘는 약간 뭐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뭐 찬성이 되는데 아니면은 반대해. 음, 반대해.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때 얘네들이랑 어디 지점에서 반대 논점이 만들어지는지 봐야 되고. 그래서 분류, 방향성을 뽑아낸다는 거는 찬성하네, 반대하네, 얘는 세모네. 이렇게 방향성을 분류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단어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이거는 법학에서도 특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공인이다. 공인이다 하면은 뭐 누구는 연예인까지 공인으로 보고 누구는 뭐 국회의원, 공직자만 공인이라고 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런 단어의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리트에서 종종 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뭐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공통 화제를 가지고 항상 상기를 시켜야 되고 차이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결국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온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공통 화제, 공통점도 놓치면 안 돼요. 차이점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공통점, 얘네들이 합의하는 지점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논점을 확인한다. 아까 차이점이 논점이긴 한데 입장 간 대립하는 쟁점.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A, B, C가 있어. 근데 선지에서 뭐 1번은 A와 B는 뭐 여기서 차이가 있다. 뭐 B와 C는 여기서 차이가 있다. 뭐 B와 C는 여기서 공통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두 개를 읽었을 때 이걸 먼저 판단했어요. 이렇게. 쫙 A, B, C를 다 읽고 쫙 이렇게 순수하게 착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읽어보고 이거 싹 빠르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싹싹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가 답 나오면 찍고 넘어갔어요 그냥. 이해되시죠? 저도 시간이 아까 뭐라 해서 한 3개 막 3개 그냥 버리고 3개 못 풀 때 플러스 3개도 못 풀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찍고 넘어가야지 이렇다니까요. 음. 근데 이거를 뭐 다 보는 게 답이 명확하면 왜 다 보지 저는 싶어요. 강화 약화 주양 인면원 이렇게 나왔는데 강화 약화가 항상 나오죠. 큰 주장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주장 양립 가능한지 주장과 양립 가능하면 약화가 아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리트 문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장의 개연성 낮추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양립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또 약화라고 하네? 이런 것들이 문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하루 종일 뭐 또 스터디에서 토론하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잡아놓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틀리면 어떡해? 그럼 틀리면 돼요. 그 문제가 그렇게 자기의 사고방식이 안 맞으면은 틀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저도 옛날에 무슨 스티븐 바커의 뭐 그런 책까지 고전 논리학 무슨 책까지 찾아보면서 이거를 파헤치겠다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별로 안 되고 그냥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 기반으로 해서 기출 문제 여기서 약화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면 기출 문제 기반으로 보면은 이거를 뭐 강화라고 하더라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가는 거지 너무 이거를 심취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 그것까지 안 하시나요? 인과추리, 인과관계가 아닌데 인과관계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메커니즘 항상 정리하면서 특히 과학에서 많이 나오고, 메커니즘 잘 정리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못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맞춰가는 길이다. 논의 영역이 맞는지 여기서도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음.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제가 팁인데, 강화, 약화, 무관 이런 것들 헷갈릴 때 선지에서 약화한다라고 나오면은 약화한다라고 나오면 약화하는지 약화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약화한다라고 나오면은 이게 OS인지 판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약화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강화하는 거 아니야? 왜 강화하지?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판단하시고 여기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약화한다, 약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음. 그러니까 약화하지 않는다에는 중립인 경우랑 무관인 경우랑 강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골라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가 OS인지만 알면 된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시간이 많은 상태에서 공부할 때는 이것까지 한번 해보는 게 학습 차원에서 좋긴 하죠. 대화형 논쟁. 대화형 논쟁도, 대화형 논쟁은 저는 이게 되게 서로 반론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화형 논쟁에서. 반론하는 방식이 몇 개가 안 돼. 서로 반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개념을 재정의하거나, 내가 생각할 때는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어떤 이런 개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네 말이 이렇게 해석하는 기준 하에서는 네 말이 달라져.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쟁점은 이거야. 쟁점은 뭐 효율성이 아니라 경제성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있고, 새로운 방향성을 아예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대화형 논쟁 유형만 모아놓고 보면은 이 반론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돌고 돌아요. 이 반론의 방식들을 익혀놓는 게 좋고, 이 반론의 방식이 어디에서도 쓰이냐? 아까 그 비판 문제에서도 쓰인다. 비판 문제에서도 이 반론의 방식들이 쓰인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저도 기억력이 안 좋고 글을 빨리 읽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봐봐. 막 A, B, A 다시, B 다시, 뭐 C 막 등장하고 이래.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가요. 그럼 중간에 뚝 잘랐어요. 볼 때. 뚝 잘라서 얘랑 얘랑 이렇게 읽고 얘랑 얘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뚝 자른 것까지 해서 선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더 읽고 선지 판단하고, 위에서 읽다가 답이 나오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시간 1초, 1분 1초 아까운데 여기까지 읽었는데 답이 나와버리면은 그게 개이득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대화형 유형은 여기 4, 5번에서 답이 많이 나와요. 보통. 끝까지 읽게 하려고. 그런 것들이 다 문제를 낼 때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 거의 끝으로 가는데, 법학이 진짜 많이 나오죠. 법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음, 더 빨리빨리 풀 수 있긴 하지만, 법학을 아시는 분들이 목표로 해야 될 부분은 법학을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법학은 다 맞는 것뿐만 아니라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해요. 여기서 굉장히 속도를 올려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이 남은 시간들을 뒤에서 할애하는 게 좋다. 됐죠. 법학은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법학에서 킬러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한 정답률 한 40%? 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수리추리, 논리게임 이런 데서는 뭐 킬러 문제 나오면 뭐 정답률 15%, 17%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가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야? 이거 어려운 거 맞아?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멘탈이 더 나갈 수가 있어. 내가 법학에서 이걸 모른다니?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말고 이것도 의연하게 넘기자. 됐죠? 별표 치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풀면은 정답이 잘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게 좋다. 이해되시죠? 법학에서는 법의, 법의 주체, 이거를 뭐 국회의원이 신청, 뭐 위헌 재판 소원을 한다, 뭐 위헌 소원을 한다, 헌법 소원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되고, 법 적용의 대상, 그리고 아까 말했던 범위, 단어의 범위, 개념의 범주, 그리고 원칙 예외, 이거 항상 나오죠. 음.
원칙 예외가 항상 나온다고 아예 그냥 이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편해요. 이건 무조건 문제로 나온다. 나오고 보통 다만 하지만 그런데 나오면은 뒤에 예외 조건이 뜰 가능성이 높다. 되죠? 그리고 분류, 방향성을 뽑아내고 이것도 똑같이 뭐 ABC 나오면은 그리고 항상 어미를 잘 봐야 된다. 어미를 잘 봐야 된다. 해야 되는지 필요 조건인지 아, 필요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의로 하는 건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건지. 과학은 똑같이 도식화, 개념, 기능, 메커니즘. 도식화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도식화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빨리 해놓고 그리고 어떤 뭐 테스토스테론이다 하면 얘의 기능이 뭔지 얘가 높아지면 뭐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지면 어떤 뭐 호르몬 다른 호르몬이 뭐 나오고 근데 뭐 아드레날린이 줄어들고 그래서 뭐 갑상선이 붓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빨리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이런다 정리를 해놓고 다시 지문을 봐. 그럴 거면 정리를 왜 하죠?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정리를 해놓으면은 정리를 한 거를 보고 선집한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개념, 기능, 이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한번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짧게는 뭐 2달, 1달 아니면은 길게는 1년, 2년 공부를 해오셨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을 믿고 너무 급격하게 바꾸지는 마시고 아니면 너무 지금 막판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자기가 해온 게 80%라면은 그걸 지켜가면서 한 20% 정도는 점수가 안 나온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를 아예 송두리째 버리고 나 어떻게 잘 모르겠어. 뭐 아니면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지금 이제 막판이니까 뭐 비기를 가르쳐준다. 음, 비기를 가르쳐준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그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꿰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그렇게 해서까지 밥 먹고 살아야 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좀 중심을 지키세요. 중심을 지키고 멘탈을 지키고.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 좀 일찍 자고. 운동도 달리기 같은 거 좀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게 너무 답답하고 리트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음, 끝까지 멘탈을 지키고 자기가 해왔던 거를 중심을 가까워 가면은 대박 난다고는 못하지만 폭삭 망하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폭삭 안 망하면 가면 되지. 어느 날 맞춰서. 음, 일단 폭삭 안 망해서 아예 원서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좀 막아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다른 걸 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은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